김용현 재회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김용현과 재회하는 윤석열, 오늘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서 이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헌재 심판에 계속해서 꼬박꼬박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 2시에도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네. 계엄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이후에 사실상 두 사람 처음 보는 자리일 텐데 그 자리가 또 탄핵심판 자리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 그동안 살짝 결을 달리했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뭐냐 보겠습니다. 포고령 작성 누가 했습니까? 라는 거죠. 포고령 작성 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 김용현 전 장관 내가 한 거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다 최종 검토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쪽지를 누가 썼느냐, 누가 줬느냐. 여기서 윤 대통령은 나는 준 적이 없다.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만든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난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한테 검토하라고 준 거다라는 게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인 건데 먼저 좀 포고령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포고령 부분은 살짝 결이 달라요. 김용현이 작성했다. 김용현이 작성한 거 맞긴 맞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건 궁극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주로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나와서 김 전 장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 절차를 넘어서 재판 절차의 가장 핵심은 네. 피청구인,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보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회에서도 여러 청문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청구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한마디로 증인과 참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에서 벌어지는 거 있는 것은 일단 그 청구인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한번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그 절차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되는 그 내용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쓰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수를 던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 작성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포고령을 발표했는 주체는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사실은 계엄사령관에 있다는 1차적 책임은 계엄사령관에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국 누구에게 더 불법성이 있느냐를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김용현 그 전 장관 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을 하고 윤 대통령이 한테 줬더니만 그것을 윤 대통령이 다 보고 특히 야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통행금지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민들한테 불편을 미치니까 삭제하세요라고 했는 것만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겪지 않으면은 경험하지 못한 것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것은 변론으로 1항에 있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그 규정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좀 나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반대 신문에 대해서 정말 기존의 그 어떤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핵심인데 저도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진술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에 진술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진술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나올지 쉽사리 가늠할 순 없지만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대통령이 검토한 거예요. 내가 쓴 건 맞긴 맞지만 대통령이 검토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양쪽의 궁극적인 이 책임 소재가 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두 사람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엇갈린 포고령 진실, 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성.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다 보면 관련자 장 변호사님.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질문으로 김 전 장관 이거 김 장관이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시켰어요?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증인신문에서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게 될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하게 될지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대리인 측에서는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은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한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평의를 거쳐서 아마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아하. 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고 네. 정말 증인신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고 질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고령 작성 이 부분을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검토를 어느 정도 거친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검토 상황에서 포고령 1호 부분을 뭐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의 취지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뭐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이 볼 때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성이야, 초안이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보고 검토하고 승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합리적인 추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자기가 놓친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봤자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증인으로서 이 말을 할 때 퇴장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증인 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림막이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서로 막 대면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하지만 헌재 이 재판관들이 과연 이 초안 작성한 사람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냐, 마지막 검토를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냐, 그거는 이 재판관들의 생각에 좀 맡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두 가지가 지금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포고령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쪽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지난 헌재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쪽지를 안 읽어봐요?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를 줬는데 뭐 대통령 보고를 가면 참고 자료가 많이 받아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나는 전혀 모른다, 난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영장실질에서도 내가 쏜 김 전 장관이 쏜 좀 가물가물한데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 실무자가 건네준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거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히기를 그거 메모 작성자 김용현 전 장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국회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 안 줬어요. 김 전 장관이 썼는데 좀 가물가물하네. 김 전 장관 내가 쓴 거 맞습니다. 고로 이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썼고 윤 대통령이 안 줬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그럼 쓴 사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최상목 대행한테 준 거야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직접 본인이 시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신문권 보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결국 지금 그 김용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을 새로운 어쨌든 보면 대통령적 시각에서 조명을 하면서 질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이 이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증인신문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다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상목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3명의 일치된 것은 작성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준 장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어떻게 뭐 국무회의인 것도 맞지만 그것을 직접 줬느냐 그걸 누가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쵸. 의문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누가 줬는지 그거를 작성해서 제공하라라고 했던 명령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보면 청구인 대변인단이나 아니면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그 서류를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그것을 누가 직접 그 관련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줬는지 네. 이 부분을 오늘 물어야 될 것인데 네. 과연 어떤 답이 나올지 정말 저 또한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결론이 저 또한 궁금합니다. 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이 현재 이 변론에서 아마도 이 직접적으로 질문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장 변호사님, 대통령은 이 쪽지를 몰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썼어요. 근데 자기보다 높은 경제부총리,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경제부총리한테 본인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접은 쪽지를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렇죠. 사실 좀 납득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점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맞춰보면 조금씩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헌재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쪽지에 대해서 사실 이 쪽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위헌적이고 국권문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물론 이 쪽지를 만약에 대통령이 뭐 직접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미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손으로 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로 직원이 주든지 네. 법적인 의미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쪽지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시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전달자가 직접적으로 누가 했다 뭐 네. 이것까지는 뭐 법적으로 크게 중요한 쟁점을 알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라고는 했는데 네. 작성하고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로 알고 국무위원들에게 이 쪽지가 나간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권문란의 목적도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누가 줬는지가 사실상 중요하다기보다는 쪽지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윤 대통령이 알고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진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쪽지에 들어있는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약 정말 만들려고 했다면 국회를 해산시킬 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과연 승인을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줬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줬냐 누가 줬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쪽지를 승인을 했다면 아무나 줬겠느냐라는 이 생각까지 같이 미쳐서 같이 좀 저희가 좀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간에 뭐가 나왔냐 같이 볼까요? 이거죠. 최상목이 쪽지 받았던 시각 김용현은 합참에 있었다. 이 얘기는
합참에 있었다란 얘기는 이른바 뭐 국무회의가 뭐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이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른바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 쪽지를 받았던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합참 전투 통제실로 갔습니다. 그 이후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 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용현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용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네, 박선원 의원의 얘기인 거죠. 지금 얘기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볼까요? 지금 이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3분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어디에 있었느냐? 합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안찬명 이 합참 작전 부장이 합참의 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만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간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 전 장관이 합참에 머물렀던 시간 밤 11시 10분까지 계속 통제실에 머물렀었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 전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쪽지,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다는 이런 취지가 담긴 이런 쪽지를 사실 뭐 김용현 전 직접 쪽지를 작성한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쪽지를 줬느냐라는 게 그래서 박선원 의원의 주장은 최진영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에게 줬을 가능성은 뭐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결국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 지급 어떻게 보면 그 쪽지를 줬을 당시에 당신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아마 그 소추인단에서는 물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문서를 제공한 것은 국방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용산 비서실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이 그 어떻게 보면 확인될 텐데 다만 저 시간이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선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군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이와 같은 많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국무회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용산 비서실에서 그 서류를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르는 절차를 정말 국방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런 스태프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밝힌다고 하면은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많은 논란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 및 반대 신문을 통해서 팩트는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 그럼 이게 실무자가 줬다고 한다면 그 실무자가 어느 쪽 실무자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느냐. 윤 대통령이 줬다고 박선원 의원처럼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줬을 수 있는데 그럼 실무자는 또 어디 소속이냐 여부까지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열려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쪽지 저희가 자꾸 쪽지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쪽지가 중요하다는 게 국회를 해산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쪽지 뭐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각각의 이 부서에 대한 이 쪽지를 다른 사람도 받았다는 거죠. 누구냐? 조태열 장관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명이 옹기 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민 형사정법 148조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조태열 장관은 맞다. 내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조태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고 경제부총리는 실무자가 따로 주고 맞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관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당시에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직접 주고 뭐 최상무 장관에게는 뭐 실무장을 통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고 대통령이 승인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사실 직접 주든 아니면 통해서 주든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쪽지의 내용처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결국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부하 직원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네. 부인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로 지금 보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수사 단계라던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도 저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재판소나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따져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관련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여러 계엄 관련자들의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 결국 모든 것은 자기가 하지 않았고 부인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 쪽지만 보더라도 그럼 자신은 준 적도 없고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뭐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얘기가 맞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이런 비상입법기구라는 엄청난 쪽지를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대통령도 모르게 국무위원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도 또는 이 계엄 당시의 관련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본인들에게 책임을 다 미루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더 많은 진술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부터 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쪽지를 모두가 주고 말고가 아니라 쪽지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승인을 했느냐,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 쪽지의 내용인 거냐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처럼 뭐 실무자가 건넸든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넸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쪽지의 내용이 윤 대통령이 생각에 담긴 승인이 떨어진 쪽지일 거다. 아닐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고 물론 지금 전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한테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류가 자체가 당시에 국무회의 상에 올라갔다는 점은 네. 결국 그러한 어떤 총론적인 지시에 따라서 어떤 실무자들이 강론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담당 그 국무위원들에게 줬을 가능성 충분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그 사실이 완전히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느 손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을 나눠주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그 확인을 컨펌을 받았는지 이런 네.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법행위에서 대통령이 서명 날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분명히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검증했을 때에만 국법행위로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유죄 증거, 탄핵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적법 절차다. 최종적인 어떤 사실이 지금 그 야당에서 제기한 것처럼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에 네. 따르는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밑에서 어라고 받아듣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모든 가능성을 좀 다 열어놓고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쪽지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최상목 대행도 쪽지를 받았다 그러고 조태열 장관도 쪽지를 받았다 그러고 쪽지가 몇 개야? 라는 거죠. 관련 용혜인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지시서에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의 계엄 지시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쪽번호가 8번을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최상목 대행보다 더 앞서서 먼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이 사항이 1부터 7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1부터 7은 어디에 가 있는 거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라는 게 용혜인 의원의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다른 이 국무위원들은 장 변호사님 네. 다들 본 적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부터 7은 무슨 내용이고 어디 간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용혜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그 쪽지에 쪽번호가 8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그런 서면인데 이게 그냥 막 작성하는 서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쪽번호 8이 있었다라는 건 단순 실수거나 오기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앞서서 1부터 7조까지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단일 것인데 이 생각을 당연히 수사기관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 자체를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앞단의 지시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펼쳐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알려진 것처럼 뭐 조주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그 경찰 수장들에 대해서도 뭐 쪽지가 있었다, A4 용지 이런 얘기들도 앞서 보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함께 뭐 지시된 사항들은 있는지 또는 그 8쪽이라는 것 그 앞장에 혹시 경찰에게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저는 수사기관에서 폭넓게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빼고는 사실상 다 뭐 기억이 안 난다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게 국무위원들이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증들도 많이 확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쪽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쪽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이 헌재 이 3차 변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쪽지도 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술관을 좀 맞춰보는 지금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 얘기를 했었느냐. 이 쪽지 말고도 나는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의원 끄집어내라 분명히 지시받아 곽종근 윤회 반박.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게 또 윤 대통령과 또다시 또 상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리고 황당한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진영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만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네. 실질적으로 곽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데 대통령이 앞에 있다고 저렇게 못할 건 아닌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장성에 대해서 마치 뭐 성범죄 2차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뭐 앞에 그 대통령이 그 나가야 된다 아니면 가름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서 국민과 또 헌법재판관이 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24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미뤄 짐작컨대 지금 곽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그 증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만 보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동일한 진술을 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진술하지 못했던 전후 상황을 진술한다면은 그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쪽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해서 사본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쪽지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네. 오늘 법정에서 그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개되면은 그것을 네. 제시하면서 이것 기억나느냐, 이거 누구한테 받았느냐 네. 얘기할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법정에서 그것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그 소리가 과연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부호가 붙을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떤 것을 보면은 수사 절차나 아니면은 형사재판 절차보다는 모든 사실이 헌법재판 탄핵 절차에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쪽지 그리고 뭐 끄집어내 나왔던 진술, 그러니까 이 각각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윤 대통령의 얘기를 좀 같이 지금 종합해서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반론이 필요한 거다라고 거듭거듭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최 변호사님.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지금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만 이 진술을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약간 지금 나오는 진술 윤 대통령이 좀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비춰지는데 이걸 타개하려면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건 이래서 아니고요. 저건 저래서 아니고요. 일일이 다 각각의 진술 좀 격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많은 얘기들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지난번에 처음에 진술했을 때 사실관계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형사사건에서 본인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윤 대통령을 통해서 재현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러한 것이 증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서 국민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정말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말하는지 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대통령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나는 무고하다라는 진술이 증인을 통해서 확보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거꾸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윤 대통령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4차 헌재 변론에 직접 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네요.